그럼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푸른별 포럼 극지 탐험과 최종렬의 북극 탐험 얼음의 66일, 오늘 제16회 푸른별 포럼의 사회를 맡은 서중철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인천시 서구지회가 주관하며 IBS 인천방송 도서출판 울림 소리가 후원하는 제16회 푸른별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행사는요, 유튜브 이근규 TV, 탐험가 최종렬 TV, IBS 인천방송에서 동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은 우리에게 모두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여러분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에 총 주최를 해주신 이근규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총재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경민 회장님 어디 계세요? 권경민 회장님 가셨어요? 예, 권경민 한국청소년운동연합 부총재이시고요, IBS 인천방송 회장님이시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십니다. 다음에 김용인 전 서구의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청소년운동연합 인천시 서구지회장이십니다. 김용인 우리 부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운동연합 서구지회 사무국장이신 정은정님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IBS 인천방송 본부장이신 유태희 국장님 어디 계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IBS 인천방송 보도국장이신 이기신 국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탐험가 북극탐험 오늘의 강사이시죠. 오늘 강의를 해주실 극지탐험가 최종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전 의원을 역임하시고 새누리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김옥균님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 내빈 소개하실 분 없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이신 김용인 지회장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서구지회 지회장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인입니다. 아니, 오늘 장소도 잘 준비되고 다 준비했는데, 아니 사회도 잘 보는 사회자도 오고 그랬는데 간중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17회 할 때 미리 잘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청소년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오늘 우리 인천 서구에 유명하신 우리 최종렬 탐험대장님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김용인 서구지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총재이신 이근규 총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IBS 인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탐험가 최정열 TV, 우리 이근규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전국에서 우리 최정열 탐험대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현장까지 직접 이렇게 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보태주셔서 우리 최정열 대장님께서 살아 돌아온 게 너무 기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든든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최정열 탐험대장의 북극 탐험기를 책으로 엮어서 최정열의 북극 탐험 얼음 위의 66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 그런 기념을 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늘 그 책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울림소리 출판의 대표이신 윤미향 우리 대표님과 우리 디자이너께서 같이 오셨는데 저쪽에 계십니다. 예. 오늘 모자 쓰는 게 컨셉인가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예, 우리 최정열 대장님이 58년 개띠인데 뭐 숙녀의 나이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동갑내기 유명한 가수가 있죠. 정말 우리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로 전 국민들에게 가슴의 그 동심과 또 부모의 그 사랑을 함께 느끼게 해줬던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또 나가가지고 그 멋진 또 그런 그 노래를 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분도 역시 아마 탐험 정신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배따라기의 양현경 가수님께서 직접 오늘 오셔가지고 이쪽에 계십니다. 이쪽에. 네. 예. 네. 정말 인천에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까 우리 그 서구 청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인천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최종열 대장께서 인천에서 첫 번째 행사를 갖자고 생각했던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해서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한국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황을 뒤집고 결국은 한국을 지켜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인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쇄국 정책으로 전 세계와 문 닫고 있다가 문호를 개방하고 물론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외국과의 교역의 첫 번째 창구 중에 하나가 인천이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기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요새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철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생긴 곳이 인천입니다. 인천부터 서울까지 가는 그 경인선 철도가 최초의 철도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것이죠. 또 더해서 지금 전 세계 3위권까지 올라간 인천공항을 만들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허브 공항의 가장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이 인천입니다. 저는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뭐 예전에 아시안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으로나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일 대장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저 덕적도부터 출발해서 남해안, 동해안 저 다 돌아서 독도까지 노를 저어서 우리 한민족 최초로 그리고 세계인 최초로 노를 저어서 바다를 항해했던 그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하라 사막을 도보 횡단한 인류 최초의 인간, 그죠? 에베레스트도 올라갔지만 북극점에 태극기를 꽂고 온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인. 실크로드 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부터 바로 인천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그런 사나이. 순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순 우리말 세 글자. 아, 누가 맞췄네. 미친 놈입니다. 예. 여기서는 욕이 아니고 놈 자자라고 보통 부르니까 미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삶의 그런 기록이 요즘처럼 어렵잖아요.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고 기름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걸어서 전 세계를 섭렵했던 분이니까 기름값 걱정하지 말고 우리 힘을 내서 탐험 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담고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을 압니다. 우리 최종열 탐험대장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함성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최종열 대장님의 오늘 강의가 약 한 3,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우리 또 북극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누게 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함께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극한의 북극에서 66일을 견뎌낸 탐험가, 북극 탐험 얼음의 66일의 저자이시며 세계적인 탐험가 최종열 탐험 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열 우리 탐험가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험가 최종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탐험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체격이 크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그냥 나름대로 터프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탐험가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저처럼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오지라는 곳을 가보니까 길이 보이대요. 가기 전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어떤 길이든 간에 가기에 앞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민들입니다. 가보지 않고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가 고생인지, 뭐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함을 주는 건지는 내가 길을 나서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탐험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낯선 길에 사실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 탐험에서 나한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가족과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지 못하면 나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 일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나에게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돌아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렴. 돌아오면 그 실천이 결국 나한테는 낯선 길에 즐거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렇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이겨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해 봐야 된다. 어떤 분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못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3살 먹은 어린아이 같은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약간 좀 정신적으로는 온전하지 못할런지도 몰라요. 왜? 그냥 제 집을 팔아서라도 제 탐험을 떠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탐험은 스폰서를 얻어서 떠나는 게 기본인데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을 향한 도전을 우리 해보자. 최종열이가 에베레스트를 갈 거를 꿈꾸지 않고 사하라를 갈 거를 꿈꾸지 않고 영하 60도가 있는 북극을 가려고 꿈꾸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꿈꾸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이 그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한 발 걷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럼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30분 정도를 제가 그냥 에베레스트와 그 다음에 북극이라는 것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6월이 넘어서 이 서구청에 와서 정말 멋진, 저는 2시간 아니면 강의를 안 합니다, 솔직히. 왜? 제가 갔다 온 거를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나지 않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이래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 말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봅니다. 그럼 하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온대 라고 해서 그 이상한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전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기 쉽지 않은 거에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저는 도전이다. 제 탐험 역시 그랬었어요. 남이 가면 죽는다, 절대 불가능하다. 인천은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의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험난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탐험가는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연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자연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연 안에서 화를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자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그 실크로드를 오면서 저는 모가시 2대박을 가져가서 다 심었어요. 갈증이 나고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도 모가 씨앗을 먼저 심고 물을 마셨습니다. 실크로드에 저 이태리 로마에서 출발해서 이 인천까지 모가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역시 최종렬이가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지구를 걱정하여서 푸른 신라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2010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탐험은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는 네팔을 가야 되고 파키스탄을 가야 되고 인도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탐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탐험의 소재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연일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그러고 우리는 독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독도를 두 팔로 인천 앞바다를 출발해서 노져서 삼면의 바다를 돌아서 독도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기획을 합니다. 이건 역시 있잖아요. 100명의 선장들을 만났는데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요새의 유명한 선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내 충고를 무시하고 이 탐험을 감행하면 20일 만에 시체로 떠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물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보름이잖아요. 죽을 뻔도 했었죠. 죽는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탐험가가 가는 길이에요. 아니 노져서 시적시적 갈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탐험이겠어요. 탐험은 때에 따라 내일에 떠오르는 태양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는 우리 후예들에게 모험과 도전과 개척의 정신을 심어준다고 하면 인생 선배로서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저도 이 사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최종렬이는 무슨 꿈을 향해서 도전했는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넘어서면 저는 그것이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온 곳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1991년 최종렬은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했다. 영하 60도의 추위, 1400km의 북극해, 61일의 사투 끝이었다. 1996년 이번에는 영상 20도의 사하라 산업을 세계 최초로 걸어서 횡단했다. 8600km, 205일에 걸친 대작전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에 나섰죠. 16,600km를 142일 동안 달렸다. 우리나라 서해와나베를 돌아 독도에 이르는 바닷길. 그는 맨손으로 노를 저어 한반도 해양대 탐험을 감행했다. 영하 60도와 영상 60도, 120도의 온도 편차를 이겨내며 세계적인 탐험가의 반열에 오른 최종렬. 그에게 탐험은 무엇인가? 영하 60도,
영상 60도를 갔다 온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북극에 지금 이제 여기 얼음 위에 66일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제가 66일을 걸어갔거든요. 기본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40도예요. 많이 내려갔을 때 저희들이 가져간 수은계는 영하 60도를 밑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요. 더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 더운 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1995년대에는 사하라를 기획해서 떠났습니다. 아우, 더우니 좋겠지 이랬는데 사하라를 가보니까 있잖아요. 영상 60도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헤어드라이기를 입에다가 딱 물려놓고 강으로 틀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 이 폐가 익어버릴 것 같은 화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2번 다시 추운 데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 그 사하라에서 있잖아요. 얼음 둥둥 떠있는 물 한 대 좀 먹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북극이 그리워지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그리고 모든 볼일을 보고 나올 때와 다르다듯이 참 어떻게 우리 옛 선인들은 그런 표현들을 잘 썼는지 몰라요. 맛깔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랬던 곳입니다. 그런 탐험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에게는 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과연 이 탐험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탐험의 성공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꿈만 꾸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제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정점에 서야 된다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의 벽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못 넘어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의 시간들이 좀 길어요. 왜 길을까? 나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왜? 정보도 없고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면서 겪고 그리고 힘든 모든 것들의 과정을 이겨내야지만이 가능하다. 하기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2발로 걷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무릎을 까고 이렇게 해서 지금 멋지게 걸어 다닐 수 있듯이 탐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있잖아요. 분단된 족이지만 2발로 뛰어서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을 출발해서 강릉 해가지고 쭉 해서 저 부산 마산 뭐 이렇게 순천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서 이 수원을 거쳐서, 서울은 너무 복잡했어요. 수원을 거쳐서 제가 이제 제천까지, 이게 1500km인데 가장 더운 삼복도에 뛰어봤습니다. 하루를 뛰고 나니까 온통 다 발바닥에 물집 투성이었고요. 물집을 따고 내일 뛸 생각하니 죽어도 못 뛸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리 안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뭐냐? 포기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단 하루도 이걸 못 버티고 돌아가면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땐 단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국토종주 마라톤을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별을 탁 보고 있는데요. 제 머리 안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발바닥 물집을 따고 뛰다가 죽었다라는 사람은 어느 신문이든 어느 의학 잡지든 어느 TV에서도 볼 수 없더라. 발바닥 물집을 따고 뛰다가는 안 죽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20일 만에 올 거를 뭐 내가 한 달 만에 온들 어떻고 2달 만에 온들 어떻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제 탐험의 작은 단초입니다. 이게 저한테 주춧돌이에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수없이 그냥 내 폐수종과 뇌수종에 시달려야 되고 이걸 고소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오래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있잖아요. 나는 늘 내 머리 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종주 마라톤 한 것만큼 힘들지 않아.
사하라를 갔을 때도 그렇고 북극을 갔을 때도 그렇고요. 전 세계 밀림이라는 데를 갔었을 때도 그렇고 바다 탐험을 떠났을 때도 그렇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위기가 왔었을 때 나는 국토종주 마라톤 한 것만큼 힘들지 않아. 제 인생이라고 해서 늘 고속도로만 달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냥 진짜 제 가족사를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이클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사랑하는 여자가 훌쩍 떠나서 하늘로 가버리고요. 아니 내가 뭐 잘못 살은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하늘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잘못 살았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수없는 이런 사이클을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남아 있었을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탐험을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탐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이력은 뜨문뜨문 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것에 최초로 가려고 하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었고 이것을 이해하고 스폰서하는 팀들도 없었어요. 수없이 쫓아다녔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서울에 오면은 인수봉이나 이런 데 암벽 등반을 하고 막 이랬을 때예요. 근데 제천에 있는 용두산이 900고지가 좀 안 되는 900m가 안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농경지 문화의 가장 뒤에 멋진 산이 큰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900m도 안 되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그 산이 저한테 이렇게 답을 얘기했어요. 너는 맨날 이렇게 800m, 1500m, 2000m 갔다 오면서 와! 이렇게 할 거냐. 너 꿈은 겨우 요거밖에 안 되니? 라고 그 산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은 뭐지? 라고 생각하니 8848m의 에베레스트가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고 싶어요? 이루고 싶으면요, 이거는 저만의 마법입니다. 주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A4 용지에다가 꿈을 적으세요. 어떻게 저는 적었냐? 에베레스트를 꼭 가고야 만다고 적었어요. 제 낡은 서재에 들어가면 에베레스트를 꼭 가고야 말겠다라는 게 매번 그거를 보면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웁니다. 이게 10,000번이고 10만 번이고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에베레스트에 두 발을 내딛고 서 있던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그냥 상상적이고 생각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이를 적어서 내 눈에 보였을 때는 늘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내 마음을 흐트러질 때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힘없을 때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떠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입니다. 8848m의 높은 산이죠. 이걸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의 높이가 거의 10,000m 상공이에요. 8848m의 비행기 높이의 산이 이 지구상에 있는 곳이 네팔, 그 다음에 중국과 경계를 갖고 있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는 밤하늘의 별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어느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당신한테 별 따다 줄게? 이러면 에베레스트를 가시면 됩니다. 가위 하나만 마음쪽으로 해가지고 뚝뚝 자르면 그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이 내 가슴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가슴에 있는 거를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해주는 거는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수없는 시간에 수없는 날에 수없는 글자가 에베레스트를 꼭 가고야 만다라는 그것을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어느 날 꿈이 제 에베레스트에 두 발을 딛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이 리스크라고 하면 지금 이 우회가
건너가야 될 곳이고 사다리를 놨어요. 이걸 크레파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잘못 떨어지면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찾는다 할지라도 끌어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저 크레파스는 이렇게 V자로 돼 있어요. 사람이 만약에 20m, 30m에 떨어져 가지고 그 쐐기처럼 박히면 이거 끄집어낼 것 같아요.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파스를 건너오다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시 로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떨어지더라도 저 개바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혹시 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 우리 아재가 오셨어요. 우리 아재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오촌 아재는 당숙인데, 저기 수레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수레도인 치면은 나옵니다. 조그만한 수레를 끌고 우리나라를 제일 많이 걸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오려고 하면, 야, 종렬아, 내가 지금 제주도거든? 아, 이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천에 도착했어요. 나 지금 저기 의림지, 제2의림지라고 그러더라. 여기에다 텐트 치고 있다고. 그러면 집에도 안 와서 주무십니다. 산을 좋아하면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은 거예요. 8,848m의 높이를. 이제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21세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왜? 지금 나셔널 지오그래픽이 거짓말하는 사진을 찍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그런데 상업 등반대가 생겨나면서 저렇게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 많이 올라갈 때는 얼마나 올라가냐? 200명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 모시고 꼭 한번 가고 싶거든요. 산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또 한번 가자. 대신 여기는 돈을 좀 내야 돼요. 얼마? 10만 불 정도. 1억 5천만 원이면요. 에베레스트 주인공을 만들어줍니다. 21세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 GPT를 써야 되는 거고 로봇이 앞으로 일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변하는 데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산도 이렇게 변했어요. 어느 포럼에 갔어요. 저거는 산을 경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산의 전유물이 꼭 산에 다니는 사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선배들이 말을 못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편안하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지 않는 크린 마운틴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된다. 지금의 에베레스트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저 마에, 그래서 제가 오몽길 대장도 제 후배인데요. 야, 예전에 우리가 다니던 마의 에베레스트가 이제는 뒷동산에 산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저기 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 시장님 정말 고맙고요. 왜 이 책을 제가 일기를 막 다 해놨는데 책으로 내야 된다, 유튜브 해야 된다, 그리고 윤 대표님 연결해가지고 막 책 만들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제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이 가슴 안에 넣어서 아주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오래도록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목을 뭘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북극탐험 66일이에요. 영하 60도가 있는 곳에 66일을 견뎌야 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썰매가 보통 80kg에서 100kg의 무게를 끌어야 되는데, 그래, 끝까지 걸어가 보자. 그러다 보면 끝이 보이겠지. 가다가 상당히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북극을 갑니다. 여기는 영하 60도인데 있잖아요.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면 있잖아요. 저렇게 결로 현상이라고 하죠. 코에 콧물이 살짝 이렇게 콧수염을 타고 내려가면서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볼 때는 맥주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 맥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시 북극에 가게 되면 안주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수염에 콧물이 저렇게 얼어가지고요. 저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간간 짭짤한 기요. 세상에 멸치간보다도 더 이렇게 짭조름한 게 맛있습니다. 네. 그런 곳이 북극이에요. 생각처럼 영하 60도 이러면은 바다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구의 제일 꼭대기는 물로 되어 있어요. 북극 해죠. 그리고 지구의 제일 밑바닥, 우리가 서 있는 이 남극은 대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탐험은 성공하는 게 더 많은데 북극 탐험은 무엇 때문에 힘드냐? 바로 밑에 물이고 얼음이 갈라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얼음이 갈라지면 있잖아요. 진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라질 때도 있어요. 이게 얼어붙으면 2, 3일 만에 얼어붙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북극의 자연환경은 과연 어떤 환경을 갖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얼음 봉우리의 틈소리에 몸이 빠졌을 때 그것은 마치 악마의 북병처럼 대원들을 붙들고 늘어진다. 밑에는 다 바다예요. 무엇 때문에 이처럼 자신을 소모시키는가? 그 답은 극점에 도달해야만 얻어질 것 같았다. 매일같이 저 썰매의 무게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옷을 많이 입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게 옷 많이 안 입습니다. 저런 썰매를 끌면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그냥 파카를 입고 보통 고아텍스로 바람만 맞고 안에 옷은 추울 때 있잖아요. 내복을 2개를 입으세요. 그러면 한결 안 춥습니다. 이렇게 공기층을 만들어줘야 이렇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3월 중순이 되면 완전 백야가 됩니다. 백야가 되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이렇게 핀란드나 이런 데 오로라 보러 가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갔더니 있잖아요. 환하대요. 아니, 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백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백야는 태양이 6개월 낮, 6개월 밤인 거예요. 태양이 매일같이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시계가 그냥 12시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오전 12시예요, 오후 12시예요. 모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계가 13시, 14시 이래서 24시간 되는 걸 표시해서 지금은 18시구나. 우리가 이제 자야 되는구나.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시간조차도 여기에는 그 24시간이라는 그 시계를 쓰지 않고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이렇게 북극에는 바다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갈라지고 있잖아요.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참 끝없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원들이 저것도 물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얼음이 밀려왔다가 거의 요만큼에 와서 붙을 때 잽싸게 건너가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같이 못 건너가면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저 보트를 가지고 바다에다 띄워가지고 땡겨서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들이거든요. 계속 이제 얼음이 밀어 올리면서 저렇게 빙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기본이 10분의 1만 나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거는 왜 저렇게 올라오냐면 아주 오래된 구빙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얼음이 있다. 그리고 금방 얼어 있는 얼음. 그러니까 물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보름 되면 물이 올라왔다가 초생달 되면 물이 싹 빠져나가면 저 얼음 밑에 어떻게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철썩했다가 그렇게 나가는 데 있잖아요. 얼음이 내중에 쩡쩡쩡쩡쩡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데도 있고요. 야, 그러면 진짜 자다 말고도 텐트에서 그 소리 들으면 있잖아요. 뭐요?
지금 이거 갈라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기본이 수심 3,000m인데 죽는 거요? 막 이렇게 진짜 두려울 때도 있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를 발견했어요. 잠을 자다가 있잖아요. 한참 자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로 같은 거 수리하려고 하면 차간기로 막 탕탕탕탕 깨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 포크레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낡은 물인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이게 뭐야? 뭐가 온 거야? 이러고선 텐트 문을 이렇게 열고 있잖아요. 보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텐트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얼음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어떨 때는 있잖아요.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뭐랄까 두려울 정도의 공포를 자아낼 정도의 그런 소리도 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얼음은 어떻게 보입니까? 가더러 있는 얼음이에요. 그래서 저 대원하고 이 앞에 있는 대원하고 왜 저렇게 떨어져 있는가? 저기에 가면 얼음이 이렇게 이렇게 고무얼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전에 그 저수지 같은데 이게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로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통 연결해서 이렇게 갑니다. 빠지면 로프를 던져줄 준비도 하고요. 우리 점심은 있잖아요. 앉아서 먹는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식이라고 하죠. 저 점심을 저렇게 서가지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스프를 끓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육포하고 그리고 가령 뭐 치즈나 뭐 아니면은 비스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그 점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산에 다니시면 가장 좋은 스프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농심이나 삼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스프만 팝니다. 보온병에다가 스프 하나를 딱 2개 정도 물량에 맞춰서 2개 정도를 흔들어 가지고요. 높은 산에 갈 때 마시면 있잖아요. 커피보다 맛있습니다. MSG가 아주 간간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어느 여자도 그렇게 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다닐 때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북극 탐험에서 그래서 이게 스프 같은 거 이런 걸 끓여서 먹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텐트를 이제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매일같이 이게 번복되는 그런 생활이에요.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노르딕 스키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뒤축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인딩이 부러져서 고치는 장면이고요. 뭐 어디를 봐도 평평한 그런 얼음이나 눈이 다져져 있는 곳은 없더라. 얼음이 계속 갈라지는 것을 넘어가야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데에는 그냥 모두가 하나가 돼서 썰매를 밀어줘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이젠 밤에 텐트 속에서 몇 시간씩 누워 있어도 고통뿐이다. 종일 빙원에서 반사된 빛에 시달리고 나면 두 눈은 설맹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다. 저렇게 살쪄름을 뜯고도 가야 합니다. 저럴 때가 가장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저게 잘못해서 동상이 걸리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위기가 오거든요. 그래도 지금의 이 기회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북극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결정을 내리는 거죠. 발 하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용기요. 사람은 때에 따라 어떨 때에는 있잖아요. 있었던 용기조차도 그냥 바닥에 처박힐 때도 있고요. 없었던 용기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눈에 있잖아요. 그냥 진짜 불이 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탐험을 통해서 느낍니다. 추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동상이에요. 우리 팀은 아닌데 캐나다 팀이 북극 탐험을 하다가 저렇게 동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대원은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여기 자르는 게 아닙니다. 감염 때문에 거의 여기를 자릅니다.
이럴 정도로 북극은 추워서 오는 그 리스크는 동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상 때문에 탐험이 실패할 뻔했어요. 왜? 끓는 물을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안전사고라는 거는 정말 안전할 때 사고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맨날 물 끓으니까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뜨거운 김이 여기를 딱 하면 어떻게 사람이 뜨거우면 손을 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 목숨을 걸고 건너편에 건너뛰어야 될 때도 있는데 저기가 수심 3,000m가 되는 깊은 바닷속이에요. 건너가면 이렇게 배낭 먼저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썰매를 끌고 매일같이 저렇게 얼음턱과 같은 돌과 잘 같은 데를 저렇게 지나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살얼음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얼음배를 이용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저는 북극점에 도달을 했어요. 저때 제가 북극점에 섰었던 제 모습의 몰골입니다. 사실은 이 코가 있잖아요. 얼어가지고 허옇게 말랑말랑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잘 이게 또 원상복원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실리콘 아닙니다. 가는 길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도보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보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탐험의 어떠한 장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힘들고 가장 구식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출발 날짜는 3월 8일.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2달 후면 극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베테랑 탐험가들이 오직 13km의 전진을 위해 하루 15시간 이상을 걸어야 합니다. 15시간을 걸어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4km를 못 갑니다. 그토록 오랜 인내의 시간을 얼음이 밀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왜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도씩 빠르 내려가 지금. 극심한 분리자드 속에서 잠조차 입고 전진한 지 사흘. GPS 좌표는 결국 극점을 가리켰다. 5월 7일 새벽 1시의 일이다. 북위 89도 59분 58초. 지금 막 서울에 도착했다. 이제 제가 북극점에 도착했다고 베이스 캠프에다가 5월 7일 새벽 1시다. 5월 7일 새벽 1시. 오늘 도착했답니다. 폴에 도착했다. 아주 험난한 그 빙벽을 얼음판을 넘어왔습니다. 추위도 많이 겪었고 또 배고픔도 많았었고 했는데 막상 북극점에 와보니 1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얼음 속에 북극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역시 탐험이라는 것은 순수성을 가져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자연 앞에 올 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우리의 5천년 역사 이래 최초로 북극의 제일 꼭대기에 대한민국 사람이 갔습니다. 저는 여기를 가면서 우리 후예들에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야. 그리고 제일 높은 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뭘 가져가면 우리의 5천년 역사, 5천년의 혼을 지구의 꼭대기에 갖다 놓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차에 사실 이게 마당에 흙이 보이더라고요. 그 흙을 보는 순간 그래 지구의 꼭대기는 우리의 흙을 단 한 평 정도 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흙을 이제 뿌리는 장면을 볼 거예요. 또 어떤 학자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흙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지금처럼 전 세계에 전쟁을 하고 있는 강대국을 볼 때 내가 흙 한 줌 가져가서 우리의 5천년 뿌리를 갖다 놓는 게 옳은 건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힘없는 놈을 막 좁혀가지고 코피 터트려 놓는 게 옳은 건가? 저는 그런 거를 먼저 반문하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제천에 그 챌린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연락하면 제가 가서 맛깔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끝은 그 5천년 역사, 5천년의 뿌리를 지구의 꼭대기에 갖다 놓는 거는 다름 아닌 흙 속에 우리가 태동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흙 한 평 정도를 지구의 꼭지점에 뿌리는 거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할 겁니다. 고향의 흙이라고 썼어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우리 8도, 5도 뭐 다 할 것 없이 고향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겠다. 그래서 이름 안 썼어요, 앞에다가. 제천자를 지으니까 고향은 다 소중하잖아요. 이 고향의 흙이 지구의 꼭대기, 꼭지점에, 이 지구가 가장 높은 곳에 대한민국 딱 한 평 정도 있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오늘 이제 이 순서는 우리 IBS 인천 방송의 유태희 본부장님 모시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셋이서 북극 탐험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함께 나누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하거나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걸 취합하고,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꼭 한번 뭐 이렇게 질문이나 또 당부의 말씀하실 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IBS 인천 방송에서 오늘 행사를 많이 이렇게 좀 지원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 유태희 본부장님 뜨겁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2주 전에 사실 선생님하고 2주 전에 뵀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런 좋은 행사를 많이 준비는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 어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가 있다면은 더 훌륭하게 좋은 장소에서 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최정렬 대장님은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탐험가세요. 뭐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또 저는 또 워낙 허물없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격식을 따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문젠이라든지 또 뭐 콜럼버스라든지 이런 건 교과서에서 다 보셨죠?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이세요. 살아계시고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습게 봐서 그렇지, 한 100년쯤 지나면 세계 역사에 깜짝 놀랄 위인으로 기록될 분이세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서 확인해 볼 테니까 혹시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은 그때 와서 저한테 따지십시오. 예,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저 소개는 안 했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에베레스트산 올라가셨고 그리고 북극에 가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도 하시고 그리고 훈장도 타셨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체육훈장 맹호장을 타셨고 백마장을 타신 분이에요. 박수로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지만 우리 최정렬 대장님의 탐험을 떠날 때의 심정, 제가 제일 그 책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여행도 다녀보고 출장도 다녀보고 다 하시지만, 사실 인천공항에 와서 가족들과 또는 많은 팬들과 이제 다음에는 여기 있는 분들도 함께 다 가서 우리 환송하겠죠. 환송해서 손을 흔들 때에 거기 개찰을 해서 나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추측에는 내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이분들에게 나 잘 갔다 왔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러한 생각과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움이 들 수 있고, 사실은 뭐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설레임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어떤 심정일까 제일 궁금해요. 자, 공항을 떠나거나 또 탐험을 떠나는 마지막 그 손을 흔드는 그 순간에 돌아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네, 탐험을 떠날 때 가장 힘든 건 어떤 거냐면요. 가족이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이지만 제가 그 연도에는 거의 김포공항이에요. 나와서 저는 딸만 둘인데 그냥 3살, 5살 이 딸들이 아빠 가지 마 이러면 있잖아요. 뒤를 돌아서 보면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는 모진 아버지죠. 뒤를 돌아보면 못 갈 것 같고 눈물이 앞을 가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다 보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제가 알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도 한 번도 제 앞에 눈물을 보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이 떠난 다음에는 엄청 많이 울어도 이래.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간 뒤에 제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가족에게는 참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또 하나는 내 두 딸들에게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줘야 되는데 있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거. 그게 늘 가슴에, 마음의 짐으로 남죠. 그래서 탐험 떠날 때 이제 저는 비행기를 딱 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겠다. 내가 건강하게 내 가족의 품속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 탐험지에서 나의 부모님, 나의 집사람, 나의 두 딸을 생각한들 뭐 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다고 내가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하니까 나갈 때에는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 잘 다잡아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가서 그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었죠. 그래서 그게 습관이 이제는 돼서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한테 미안한 거는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게 미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유, 꼭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태의 본부장님 어떠세요? 이렇게 탐험가의 어떻게 보면 참 처절한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셨는데 혹시 뭐 어떤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도 뭐 방송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뵙고 예. 또 실질적으로 산악인들도 많이 만나면서 네. 당시 젊었을 때는 존경의 대상이었죠. 네. 일단은 어떻게 됐던 모든 그 과정들을 저도 옆에서 이렇게 화면으로도 보고 또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은 걸 직접적으로 보면서 느꼈는데 또 이런 훌륭한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인천에서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하나 첫 번째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탐험대장님께서 수많은 탐험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기록들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탐험은 더 이상 어떤 단순한 기록이나 도전의 영역을 넘어선 것처럼 이제 느껴지거든요. 자, 지금 대장님께서 정의하시는 탐험이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탐험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인생의 과정에서 꼭 험지만 가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 삶 안에서의 어떠한 나름대로 그냥 뭐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에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넘어서기 전에 이미 자기의 그 하나뿐인 생명을 그냥 이렇게 끊는 경우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이라는 것은 순간을 넘어서는 거다. 그 순간을 넘어서면서 그 순간이 넘어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지는 거예요. 또 있다 보면 또 힘들어지고 또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가는 길이 탐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탐험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누구나 다 탐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탐험의 정의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을 탐험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탐험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공동 과제는 하나뿐인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만 그리지 말고 한번 한 발을 담궈서 한번 가보는 거다. 그 용기가 저는 탐험의 제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탐험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삶도 탐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먼 거리 이렇게 출장을 다니거나 업무상 혹은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잖아요, 멀잖아요, 그리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탐험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고 여행을 다닌다 이런 기분으로 저는 다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에 올 때도 여기까지 3시간 걸려서 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유태희 본부장님 저렇게 스마트한 남자를 만나러 여기까지 온다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유태희 본부장님 멋지시죠? 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탐험을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살이를 하면 덜 좌절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대장님 네. 생각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 살만하죠. 그런데 60도의 사하라, 영하 60도의 얼음구덩이 그 속을 버티면서 사는 인생을 이런 미친 이런 하여튼 분 이런 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탐험가 자신의 그 고행의 길도 참 옆에서 보면 감동스럽지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서 탐험 정신을 놓지 말고 이제 어차피 인생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70, 80 계속 탐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만 그때 여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겠는데 탐험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하겠다. 아니다. 난 이쯤에서 그만하겠다. 어느 쪽이십니까? 계속 하겠다라는 게 탐험가가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다음 탐험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는 탐험을 향해서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최종열 대장님과 우리는 늘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